여러분은 삼국지를 읽어보셨습니까? 시중에는 많은 작가들이 편역한 삼국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충실히 살렸습니다. 삼국지연의는 600년도 더 전에 씌어진 글이기 때문에 현대적 언어로 바꾸었고 너무 방대한 이야기이다 보니 잡다한 이야기를 빼고 중요한 이야기만 추려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의 120편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장 난세의 서막과 도원의 맹세. 굽이쳐 흐르는 장강의 거센 물결은 동쪽으로 쉼없이 흐르며 그 숱한 영웅호걸들을 물거품처럼 휩쓸어 갔습니다. 옳고 그름도 성공과 실패도 모두 찰나의 꿈일 뿐. 푸른 산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석양은 몇 번이나 붉게 타올랐습니까? 강가에서 만난 백발의 어부와 나무꾼이 술 한 병 놓고 웃으며 이야기하니 고금의 수많은 일들이 그저 안주거리가 될 뿐입니다. 천하의 대세는 오랫동안 나뉘면 반드시 합쳐지고 오랫동안 합쳐져 있으면 반드시 나뉘는 법입니다.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지 400년, 이제 그 기운이 다하여 난세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환관들은 권력을 쥐고 흔들었고 어리석은 황제는 그들을 아버지라 부르며 백성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하늘도 노했는지 끔찍한 징조들이 나타났습니다. 옥좌 위로 거대한 푸른 뱀이 떨어져 황제를 놀라게 하더니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고 한밤중에 검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재앙의 예고였습니다. 그 무렵 거록군에는 장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신비한 노인을 만나 태평요술이라는 천서를 얻게 되었고 비바람을 부리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구하는 대신 스스로를 대현양사라 칭하며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으니 이제 누런 하늘이 일어설 것이다. 갑자년의 천하가 뒤집힐 것이니라. 장각의 말 한마디에 굶주린 백성 50만 명이 머리에 누런 띠를 두르고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바로 황건적입니다. 관군들은 그들의 기세에 눌려 도망치기에 바빴고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 혼란의 시대에 탁군이라는 작은 마을에 한 영웅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나라 황실의 후예였지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돗자리를 짜며 집신을 팔아 생계를 잇고 있었습니다. 유비현덕. 그는 귀가 어깨에 닿을 만큼 크고 두 팔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비범한 외모를 지녔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의 큰 뽕나무 아래서 나라의 위태로움을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나이가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어찌 한숨만 쉬고 있는 거요? 유비가 뒤를 돌아보니 키는 팔척에 표범 같은 머리와 고리눈을 가진 거구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장비 익덕이었습니다. 유비가 자신의 뜻을 밝히자 장비는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재산을 털어 의병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막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또 한 명의 거한이 수레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대추빛 얼굴에 봉황의 눈, 이자나 되는 긴 수염을 휘날리는 위풍당당한 사내톱근은 관우은장이었습니다. 그는 탐관오리를 죽이고 도망치던 중이었으나 나라를 구하겠다는 뜨거운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난세를 구할 세 영웅은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날 장비의 집 뒤뜰 복숭아밭에는 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검은 소와 흰 말을 잡아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세 남자는 무릎을 꿇고 피를 나눈 형제가 되기를 맹세했습니다. 우리 유비, 관우, 장비는 비록 성은 다르나 형제가 되어 마음과 힘을 합쳐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케 하려 합니다. 비록 한나란 시에 태어나지는 못했으나 한나란 시에 죽기를 원하노라. 황천과 후토는 굽어 살피시어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잇는 자가 있다면 천벌을 내려주소서. 맹세는 끝났습니다. 유비가 맏형, 관우가 둘째, 장비가 막내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대장장이들이 그들을 위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유비는 쌍고검을, 관우는 82근의 청룡 원월도를, 장비는 일장팔척의 장팔사모를 손에 쥐었습니다. 드디어 첫 출진. 그들 앞에는 오만의 황건적 대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00명의 의병을 이끈 세 영웅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유비가 욕설을 퍼붓자 적장 정원지가 부하를 내보냈습니다. 장비가 우레와 같은 기합과 함께 말을 달려나가니 적의 장수는 손쓸 틈도 없이 장팔사모에 찔려 낙마했습니다. 이를 본 적장 정원지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이번에는 관우가 나섰습니다. 청룡원월도가 허공을 가르자 정원지의 몸은 단숨에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적장 2명을 벤 용맹 앞에 오만의 황건적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유비의 군대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원결의 형제들의 화려한 데뷔전이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전장에서는 조조맹덕이라는 인물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난세의 간홍이라 불릴 만큼 비상한 재주와 잔혹함을 지닌 자였습니다. 조조 역시 황건적을 무찌르며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유비 삼형제는 승승장구하며 위기에 처한 관군을 도우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황건적에게 쫓겨 죽을 위기에 처한 중랑장 동탁을 구해냈습니다. 목숨을 건 혈투 끝에 동탁을 살려냈지만 동탁은 그들에게 벼슬이 없다는 말을 듣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뭐라고? 벼슬도 없는 평민들이란 말이냐? 썩 물러가라! 동탁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장비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우리가 목숨 걸고 구해줬거늘 우리를 이렇게 능멸해? 내 당장 저놈을 죽여버려야겠다. 장비는 칼을 뽑아들고 동탁의 막사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유비와 관우가 급히 그를 말렸지만 장비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영웅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동탁, 그리고 난세의 한복판에 던져진 도원의 형제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칼을 뽑아든 장비는 멈출 것인가? 아니면 피를 볼 것인가? 격동의 삼국지, 다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제2장,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장비가 공무원을 두들겨 팬 사건. 난세의 영웅들이 목숨을 걸고 구해줬건만 동탁은 그들이 벼슬 없는 평민이라는 이유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장비가 분노의 칼을 뽑아 동탁을 배려했으나 유비와 관우의 만류로 간신히 참았습니다. 이런 오만한 자 밑에서는 하루도 있을 수 없다. 세 형제는 그 길로 동탁을 떠나 주준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요술을 부리는 황건적 장수 장보와 마주쳤습니다. 장보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칼을 휘두르자 갑자기 하늘에서 검은 안개가 내려앉고 천둥 번개와 함께 유령 같은 군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악한 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비에게는 비책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적이 다시 요술을 부리자 매복해 있던 관우와 장비가 준비해둔 돼지와 양, 개의 피를 일제히 뿌렸습니다. 비릿한 붉은 피가 허공에 흩뿌려지자 거짓말처럼 바람과 천둥이 멈추고 종이로 만든 말과 지푸라기, 인형들이 힘없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요술이 깨지자 적들은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관우와 장비가 좌우에서 들이닥치고 유비가 쏜 화살이 장보의 왼팔에 꽂혔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그렇게 영웅들의 칼 아래 평정되어 갔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강동에서는 또 한 명의 맹장이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넓은 이마와 호랑이 같은 등을 가진 사내, 바로 손견 문태였습니다. 그는 17살 때 해적을 때려잡으며 이름을 알렸. 이번 전쟁에서도 성벽을 가장 먼저 기어올라 적들을 베어넘기며 강동의 호랑이라는 명성을 떨쳤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논공 행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뇌물을 바친 자들은 고관대작이 되었지만 목숨 걸고 싸운 유비에게 떨어진 벼슬은 고작 작은 고을인 안시연의 현령자리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유비는 불평 없이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다스린 지 한 달 만에 고을은 평화로워졌고 백성들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유비 삼형제는 한 상에서 밥을 먹고 한 침상에서 잠을 자며 변치 않는 의리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서 감찰관인 도구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유비에게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현령, 조정에 바칠 성인은 준비되었어? 황족의 후예라더니 빈털털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오? 유비가 뇌물을 주지 않자 도구는 앙심을 품고 백성들을 잡아다 거짓 증언을 강요하며 매질을 했습니다. 밖에서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들은 장비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이 탐관오리 놈이 백성을 괴롭히고 우리 형님을 욕보여? 내 오늘 너를 죽여버리겠다. 장비는 말을 타고 달려가 도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어냈습니다. 그는 도구를 현청 앞 기둥에 묶어놓고 버드나무 가지가 부러질 때까지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10여 개의 버드나무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매질을 당한 도구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유비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구를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관우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가시덤불 숲은 봉황이 깃들 곳이 아닙니다. 이까지 벼슬 던져버리고 더 큰 뜻을 품으러 갑시다. 유비는 관인을 도구의 목에 걸어주며 관직을 벌였습니다. 세 형제는 다시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방에서 영웅들이 쫓겨나고 있을 때 수도낙양의 황궁은 쾌락과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십상시라 불리는 10명의 환관들이 황제의 눈과 귀를 가렸고 충신들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거늘 황제는 환관들과 술판을 벌이다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황궁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백정 출신으로 황후의 오빠가 되어 대장군까지 오른 하진. 그는 이 기회에 환관들을 모조리 도륙내려 했습니다. 젊은 조조와 원소가 칼을 빼들고 그를 도왔습니다. 대장군, 지금 당장 환관들의 씨를 말려야 후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유부단한 하진은 누이 동생인 태우의 치마폭에 쌓여 주저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나를 이 자리에 오르게 도와주지 않았느냐. 주동자만 죽이고 나머지는 살려주도록 하라. 하진의 이 어리석은 자비가 훗날 얼마나 끔찍한 피바람을 몰고 올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칼을 거둔 하진, 그리고 어둠 속에서 다시 칼을 가는 환관들. 낙양의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3장 나라를 삼킨 돼지. 동탁의 충격적인 등장. 살아남은 십상시들은 태우의 치마폭 뒤에 숨어 하진을 비웃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하진에게 원소가 치명적인 꿰을 속삭였습니다. 궁궐안의 힘으로 안 된다면 바깥의 군웅들을 불러들여 태우를 겁박하십시오. 그것은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굴을 여는 꼴이었습니다. 환관들을 제거하기 위해 지방의 군벌들을 수도로 불러들이겠다는 대장군 하진. 조조는 그 어리석음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쥐를 잡겠다고 호랑이를 불러들이다니. 하진, 그대는 결국 패배하여 천하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오. 하지만 권력에 취한 하진은 조조의 충고를 비웃었습니다. 결국 하진은 환관들의 꿰매 빠져 제 발로 궁궐에 들어갔고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도끼병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대장군의 목이 담장 밖으로 던져지자 기다리던 원소와 조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역적들이 대장군을 죽였다. 궁궐로 들어가 환관놈들을 모조리 도륙내라. 원소와 조조가 이끄는 병사들이 궁궐문을 부수고 난입했습니다. 수염이 없는 자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 아래 황궁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겁에 질린 십상시들은 어린 황제와 진류왕을 납치해 북망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한밤중 뒤쫓아온 군사들의 고함 소리에 놀란 환관들은 강물에 몸을 던져 죽고 어린 황제와 진류왕은 가시덤불 속에 숨어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때 수백 마리의 반딧불이가 나라와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니 두 사람은 그 빛을 따라 간신히 민가의 몸을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황제를 모시고 환궁하는 길에 거대한 군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량의 태수 동탁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 때 어린 진류왕이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대는 황제를 호위하러 온 것인가? 납치하러 온 것인가? 호위하러 왔다면 어찌 말에서 내리지 않느냐? 동탁은 어린 진류왕의 기세에 눌려 황급히 말에서 내려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약한 황제 대신 똑똑한 진류왕을 앉히고 자신이 천하를 주무르겠다는 야심이었습니다. 낙양에 입성한 동탁은 매일같이 군대를 이끌고 거리를 활보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하들을 모아놓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지금의 황제는 유약하여 사직을 받들기에 부족하다. 나는 황제를 폐위하고 진류왕을 새 황제로 추대하려 하는데 불만 있는 자 있는가? 모두가 침묵할 때 형주자사 정원이 상을 엎으며 일어났습니다. 이 역적놈이 네가 뭔데 황제를 마음대로 갈아치우려 하느냐? 동탁이 칼을 뽑아 정원을 죽이려 했지만 정원의 등 뒤에 서 있는 한 장수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방천화극을 든 천하의 맹장 여포 봉선이었습니다. 동탁은 여포의 살기에 눌려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동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포, 저놈만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을 텐데. 그때 동탁의 부하 이숙이 나섰습니다. 그는 여포와 동향 친구였습니다. 죽은 께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명마, 적토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과 금은 보화를 주신다면 제가 여포를 데려오겠습니다. 이숙은 적토마를 끌고 여포의 진영을 찾았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수처럼 붉고 용이 승천하는 듯한 적토마를 본 여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천하의 명마를 내게 주다니. 하지만 나는 보답할 길이 없네. 보답은 간단합니다. 동탁 승상은 영웅을 알아보고 천하를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원 같은 촌부 밑에서 썩기에는 장군의 무예가 아깝지 않습니까? 적토마와 산더미 같은 보물, 그리고 영웅 대접 야망에 눈이 먼 여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다. 내 오늘부로 새 주인을 섬기겠다. 그날 밤 여포는 양아버지 정원의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여포의 칼이 번쩍이자 정원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여포는 정원의 목을 들고 동탁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신다면 승상을 아버님으로 모시며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동탁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여포를 손에 넣은 마왕 동탁. 이제 한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피로 물든 낙양성. 과연 누가 이 폭주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제사장, 황제를 폐위시킨다. 미쳐버린 권력자 동탁의 만행. 낙양의 권력을 쥔 동탁이 황제 폐위를 선언하자 조정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오직 원소만이 천하는 유씨의 것이다. 내 칼 또한 무디지 않다. 라며 정면으로 맞섰으나 결국 분을 사귀며 낙양을 떠나 기주로 달아났습니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원소마저 사라지자 이제 동탁의 폭주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탁은 칼을 차고 조정에 나타나 어린 황제를 끌어내리고 9살의 진류왕을 새 황제로 앉혔습니다. 황제와 태우가 끌려가며 통곡했지만 칼을 든 군사들 앞에서 신하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상서정관만이 벼루를 동탁에게 던지며 저항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동탁은 스스로 승상이라 칭하고 황제의 침실을 제 집 드나들듯 하며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폐위된 어린 황제와 태우는 이유가 가져온 독주를 마시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한나라의 운명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사도왕윤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자 구석에 앉아있던 조조가 박장대소하며 나섰습니다. 대감들이 밤새 울고불고 한들 동탁이 죽어주겠습니까? 제게 칠성검을 주신다면 동탁의 목을 베어 바치겠습니다. 왕윤은 기뻐하며 가보인 칠성검을 내주었습니다. 다음날 조조는 칼을 품고 동탁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마침 동탁의 호위무사인 천하장사 여포가 잠시 자리를 비웠고 동탁은 침상에 누워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조조가 칼을 뽑아 찌르려는 찰나 동탁이 거울에 비친 조조의 모습을 보고 몸을 돌렸습니다. 맹덕, 무엇을 하려는 게냐? 때마침 여포가 돌아오자 조조는 순발력을 발휘해 무릎을 꿇고 칠성검을 바쳤습니다. 승상께 이 보검을 바치려 했습니다. 위기를 모면한 조조는 말을 타보는 척하며 쏜살같이 도망쳤습니다. 뒤늦게 속은 것을 깨달은 동탁은 불같이 화를 내며 조조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조조는 중모현에서 붙잡혔지만 현령진궁은 조조의 기계에 감복하여 벼슬을 버리고 함께 도망쳤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조조 아버지의 의형제인 여백사의 집에 물게 되었습니다. 여백사가 술을 사러 나간 사이 조조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묶어서 죽일까? 어떻게 할까? 의심이 병이 된 조조는 여백사가 자신을 잡아 관아에 넘기려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선수를 쳐야 한다. 놈들이 우리를 죽이기 전에 먼저 죽여야 해. 조조와 진궁은 칼을 빼들고 안으로 뛰어들어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8식구를 모두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나 피 묻은 칼을 닦으며 부엌을 보니 묶여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돼지 한 마리였습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구나. 진궁이 경악했지만 조조는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술을 사오던 여백사와 마주쳤습니다. 조카님, 벌써 가시는가? 오늘 돼지를 잡아 대접하려 했는데. 조조는 여백사를 지나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칼을 뽑아 여백사마저 베어버렸습니다. 진궁이 소리쳤습니다. 실수였으면 됐지. 어찌 이 노인까지 죽인단 말이오. 조조는 차가운 눈으로 칼의 피를 닦으며 삼국지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버리게 하지는 않겠다. 조조의 잔혹함에 치를 던 진궁. 그날 밤 잠든 조조를 보며 진궁은 칼을 뽑았습니다. 이놈은 훗날 천하의 큰 재앙이 될 놈이다. 지금 죽여야 해. 진궁의 칼끝이 조조의 심장을 겨눴습니다. 과연 조조는 오늘 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괴물이 되어가는 조조의 앞날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5장 식지 않은 술잔과 호로관의 새 영웅.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버리게 하지 않겠다. 여백사의 일가족을 몰살시킨 조조의 비정한 한마디에 그를 따르던 진궁은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자는 영웅이 아니라 훗날 천하를 어지럽힐 간웅이다. 진궁은 그날 밤 조조를 죽이려다 칼을 거두고 홀로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조조는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조승의 도움과 위용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거병했습니다. 이때 하후돈, 하후연, 조인, 조홍 같은 천하의 맹장들이 조조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조조는 즉시 경문을 띄워 제후들을 소집했습니다. 역적 동탁이 황제를 폐위하고 백성을 도륙하니 의로운 군대를 일으켜 황씨를 구하자. 이에 원소, 원술, 손견, 공손찬 등 18로의 제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피를 마시며 맹세하고 원소를 맹주로 추대했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낙양을 향해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칼을 뽑은 것은 강동의 호랑이 손견이었습니다. 그는 붉은 두건을 쓰고 선봉에 서서 사수관을 공격했습니다. 화웅의 부장 호진의 목을 베며 기세를 올렸으나 병참을 맡은 원술이 손견의 공을 시기하여 굴량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 지친 손견의 군대를 화웅이 기습했습니다. 어둠 속 난전에서 손견은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부장 조무가 손견의 붉은 두건을 대신 쓰고 적을 유인하여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강동의 호랑이가 패배하자 연합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세를 탄 동탁군은 맹장 화웅을 내세워 연합군 진영을 도발했습니다. 강동의 호랑이가 패배하자 연합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세를 탄 동탁군은 맹장 화웅을 내세워 연합군 진영을 도발했습니다. 내 칼을 받을 자 누구냐? 겁쟁이들아, 나와서 죽음을 받아라. 원술의 부장 유섭이 나갔으나 삼합을 넘기지 못하고 목이 달아났고 한복의 맹장 반복마저 화웅의 도끼 아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화웅의 무시무시한 무용 앞에 천하의 제후들이 모두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맹주 원소가 탄식했습니다. 나의 맹장 알량과 문추가 여기 있었다면 화웅 따위는 두렵지 않을 텐데. 그때 계단 아래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가서 화웅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모두가 쳐다보니 키는 구척에 수염이 두자나 되며 대추빛 얼굴에 봉황의 눈을 가진 거구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유비의 의형제 관우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술은 그의 직책이 고작 마궁수라는 말을 듣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겨우 마궁수 따위가 제후들 앞에서 혀를 놀려 당장 끌어내라. 조조가 원술을 말리며 나섰습니다. 이 사람의 기백이 범상치 않은 이 기회를 줍시다. 만약 실패하면 그때 목을 베어도 늦지 않소. 조조는 뜨겁게 데운 술 한 잔을 따라 관우에게 건넸습니다. 장군, 출진 전에 이 술을 드시오. 관우는 술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술은 다녀와서 마시겠습니다. 관우가 칼을 들고 막사를 나서자마자 밖에서는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북소리와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제후들이 놀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을 때 막사문이 열리며 관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화웅의 목이 들려 있었습니다. 관우가 화웅의 목을 바닥에 던지고 조조가 따라놓은 술잔을 집어드니 술은 아직 식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화웅의 죽자 동탁은 크게 노하여 천하무적의 맹장 여포를 호로관으로 보냈습니다. 여포의 위용은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자색 금관을 쓰고 붉은 비단 점포를 휘날리며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적토마 위에 앉은 그는 마치 전쟁의 신과 같았습니다. 누가 감히 나를 막느냐? 연합군의 장수 방열과 목순이 덤벼들었으나 여포의 방천화극이 번쩍이자마자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철퇴를 든 무한국이 맞섰지만 여포의 일격에 팔목이 잘려나가고 말았습니다. 18로 제후의 모든 장수들이 여포라는 거대한 벽 앞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람 중에 여포가 있고 말 중에는 적토마가 있다더니 과연 누가 저 괴물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연합군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때 또다시 영웅들이 무기를 고쳐쥐고 있었습니다. 천하를 진동시킬 호로관의 대열투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제6장 동탁의 황궁방화, 손견의 옥새 숨김. 화웅이 죽고 호로관마저 위태로워지자 동탁은 겁을 먹었습니다. 책사 이유가 간교한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승상 낙양의 기운이 다했으니 장안으로 수도를 옮기십시오. 낙양의 부자들을 역적으로 몰아 재산을 빼앗고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면 됩니다. 동탁은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낙양의 부유한 집 수천 곳을 털어 가장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이 울부짖으며 장안으로 끌려갔고 낙양의 궁궐과 민가는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200년 도읍지 낙양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고 동탁은 역대 황제들의 무덤까지 파헤쳐 보물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뚫고 가장 먼저 낙양에 입성한 것은 손견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궁궐을 바라보며 손견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적 동탁이 천하를 망쳤구나. 황제의 별빛은 희미하고 백성들은 죽어가는구나. 그날 밤 손견은 궁궐 우물에서 오색서기가 뻗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져 올린 시신품 속에서 발견된 것은 5마리 용이 엉켜있는 옥새, 바로 황제의 상징인 전국옥새였습니다. 손견의 부장 정보가 속삭였습니다. 주군, 이것은 하늘이 주군께 천하를 맡기신다는 징조입니다. 이곳을 떠나 강동으로 돌아가 대업을 도모하십시오. 손견은 병을 핑계로 낙양을 떠나려 했지만 이 소식은 이미 맹주 원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문태, 옥새는 조정의 물건이니 내놓고 가라. 나는 모르는 일이다. 네가 끝까지 시치미를 떼겠다면
하늘에 맹세할 수 있느냐? 손교는 하늘을 가리키며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만약 내가 옥새를 숨겼다면 칼과 화살에 맞아 제명에 죽지 못할 것이다. 원소와 손견이 칼을 뽑고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 결국 손견은 분을 사기며 낙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형주 자사유표에게 밀서를 보내 손견을 치게 했습니다. 반동탁 연합군은 옥새 하나 때문에 허무하게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조조는 동탁을 추격하지 않고 술만 마시는 제후들에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아, 천하를 바로잡을 기회를 날려버리다니. 나 혼자라도 가서 동탁의 목을 베겠다.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동탁을 쫓았지만 형양의 험준한 산길에는 동탁의 명장서영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쏴라. 빗발치는 화살 속에 조조는 어깨에 화살을 맞고 말도 잃은 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사촌 동생 조홍이 자신의 말을 내주었습니다. 형님, 어서 타십시오. 너는 어쩌려고 그러느냐? 천하의 조홍은 없어도 되지만 조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조홍의 희생 덕분에 조조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제후들은 서로 땅 따먹기 싸움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조는 깊은 절망 속에 탄식했습니다. 저런 위인들과 무슨 대사를 도모하겠는가. 결국 조조도 군사를 돌려 떠나버리고 유비 삼형제도 공손찬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했던 18로 제후 연합군은 동탁을 잡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손견은 강동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주 자사유표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손견, 옥새를 내놓고 가라. 내 놈들이 감히. 옥새를 쥔 손견, 그를 노리는 유표, 그리고 야망을 품고 흩어진 영웅들. 옥새의 저주가 시작된 것일까요? 손견이 내뱉은 끔찍한 맹세는 과연 현실이 될까요? 천하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혼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제7장 황제의 옥새를 훔친 손견, 비극의 시작.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던 손견은 유표의 군대에 포위되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보와 황계, 한당과 같은 용맹한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길을 뚫어준 덕분에 손견은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도 가까스로 탈출하여 강동으로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손견과 유표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철천지원수가 되었습니다. 한편 한 해에 주둔하고 있던 원소는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주의 한복이 원소에게 식량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원소의 책사봉기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이 어찌 남의 식량에 의존하겠습니까? 풍요로운 땅 기주를 점령하십시오. 원소가 마땅한 계획이 없어 고민하자 봉기가 교묘한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공손찬에게 편지를 보내 함께 기주를 나누자고 유혹하여 군대를 일으키게 한 뒤 겁에 질린 한복이 원소에게 도움을 청하게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소는 크게 기뻐하며 공손찬에게 기주를 나누자는 밀서를 보냈습니다. 제안을 수락한 공손찬이 즉시 군대를 일으키자 원소는 동시에 한복에게 이 사실을 몰래 알렸습니다. 당황한 한복은 책사들과 의논했으나 이미 원소의 사람이나 다름없던 순심과 심평은 원소에게 기주를 넘기고 보호를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충신 경무와 관춘이 호랑이를 양떼 속으로 불러들이는 격이라며 결사반대했으나 한복은 결국 원소를 불러들였습니다. 원소가 도착하자 경무와 관춘은 암살을 시도했으나 알량과 문추의 칼날 아래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주에 입성한 원소는 한복의 권력을 모두 박탈했고 한복은 죄책감 속에 가족을 버리고 장막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공손찬은 영토를 나누기 위해 동생 공손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오히려 동탁의 군대로 위장한 복병을 시켜 공손호를 암살했습니다. 격분한 공손찬은 원소 이 배신자야 라고 외치며 대군을 이끌고 기주로 진군했습니다. 두 군대는 바나의 다리를 사이에 두고 격돌했습니다. 원소의 맹장문추가 창을 들고 돌진하자 공손찬은 패배하여 도망쳤습니다. 문추가 산비탈 아래로 구른 공손찬의 목을 찌르려던 순간 왼쪽 비탈에서 한 젊은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팔척에 눈이 부릅뜨고 위풍당당한 기운을 풍기는 이 장수는 문추와 육십합을 겨루며 승패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바로 상산의 조자룡 조운이었습니다. 다음 날 공손찬은 조운을 후방에 배치하고 백마장군이라 불리는 정예 기병대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원소의 장수국인은 800명의 궁수와 보병을 매복시켜 백마 부대를 참패시켰습니다. 공손찬의 깃발이 쓰러지고 군대가 무너지던 그때 조운이 창을 들고 나타나 국이의 몸을 꿰뚫어 말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조운은 홀로 원소의 대군 속을 휘저으며 마치 빈들판을 달리는 듯 활약했습니다. 원소는 조운의 기세에 겁을 먹고 보검까지 떨어뜨리며 도망쳤습니다. 이때 평원에서 달려온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가 합류하면서 원소의 군대는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유비와 조우는 서로의 영웅적 면모에 반해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남양의 원술은 형 원소에게 말 1000마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깊은 원한을 품었습니다. 원술은 손견에게 편지를 보내 유표를 공격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전날 유표가 길을 막은 것은 원소의 계략이었네. 자네가 형주를 치면 내가 원소를 막아 복수를 돕겠네. 손견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유표와의 복수전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손책과 함께 배를 타고 번성으로 향한 손견은 화살 세례를 뚫고 상륙에 성공했습니다. 유표의 장수 황조는 손견의 맹공격에 투구와 말을 벌이고 도망쳤습니다. 손견은 기세를 몰아 양양성을 포위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풍이 불어 손견 진영의 깃발이 꺾였습니다. 한당은 불길한 징조라며 철수를 권했지만 승리에 취한 손견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유표의 모사괴량은 천문을 살피더니 손견의 별이 떨어지려 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유표는 장수 여공에게 500명의 군사를 주어 유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손견은 단 30기의 기병만을 이끌고 적을 추격해 현산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숲속에서 돌과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강동의 호랑이 손견은 37의 나이에 머리에 돌을 맞고 뇌수가 터져 처참하게 전사했습니다. 손책은 아버지의 전사 소식에 통곡했고 강동군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로잡았던 황조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되찾은 손책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강동으로 후퇴했습니다. 적을 추격하던 영웅 손견은 가고 이제 강동의 미래는 어린 손책의 어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원한으로 시작된 전쟁은 영웅의 죽음을 불렀고 천하는 더욱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강동의 호랑이 손견이 죽었습니다. 유표는 손견의 시신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부하 황조를 돌려받았고 손견의 아들 손책은 피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제 어린 손책은 강동으로 돌아가 훗날을 기약하며 힘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제8장 동탁과 여포를 이간질한 절세미녀 초선, 연안계의 서막. 강동의 위협이 사라지자 장안의 동탁은 더욱 오만해졌습니다. 그는 황제의 의복을 입고 스스로를 상부라칭하며 장안성 밖에 미호성이라는 거대한 요새를 지었습니다. 그곳에는 20년치의 곡식과 금은보화 그리고 납치해온 미녀 800명을 채워 넣었습니다. 동탁의 잔혹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항복한 병사들의 팔다리를 자르고 눈을 뽑고 끓는 물에 삶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그는 태연히 술을 마시고 웃었습니다. 신하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한나라의 충신 사도왕유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보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원에서 달을 보며 한숨 짓는 양녀 초선을 발견했습니다. 왕유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초선아, 네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저 짐승 같은 동탁과 그의 양아들 여포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너의 미모뿐이다. 초선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10,000번 죽어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미인계, 연환계의 막이 올랐습니다. 왕유는 먼저 여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술자리에서 화려하게 치장한 초선이 나오자 여포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왕유는 초선을 여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여포는 감격하여 왕윤을 장인처럼 모시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며칠 뒤 왕윤은 이번엔 동탁을 초대했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서 초선이 춤을 추자 동탁은 그 자태에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왕윤은 즉시 초선을 동탁에게 바치겠다고 했고 동탁은 그날 밤 바로 초선을 수레에 태워 자신의 침소로 데려갔습니다. 이 사실을 안여포는 분노에 차 왕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왕윤은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태사께서 며느리들 아이를 먼저 보시고 혼례 날짜를 잡겠다며 데려가셨는데 제가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여포는 그 말을 믿었지만 동탁의 침실 창가에서 눈물 짓는 초선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초선은 여포가 볼 때마다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동탁이 조회를 하러 나간 사이 여포는 몰래 동탁의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후원 봉의정에서 만난 초선은 여포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장군님을 사모했는데 늙은 역적에게 몸을 더럽혔으니 이제 죽어서 제 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초선이 연못에 뛰어들려 하자 여포가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초선의 눈물은 여포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내가 맹세코 저 늙은 도적을 죽이고 너를 구해내겠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회를 마치고 돌아온 동탁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애첩을 껴안고 있는 여포를 본 동탁의 질투심이 폭발했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동탁은 여포가 세워둔 방천화극을 집어들고 여포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여포는 날아오는 창을 쳐내고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쳤습니다. 뚱뚱한 동탁이 뒤쫓아갔지만 천하의 맹장 여포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질투의 눈먼 아버지와 사랑의 눈먼 아들, 초선이라는 불씨가 던져진 지금 장안성은 거대한 화약고가 되어 폭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여포는 양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눌까요? 피비린내 나는 부자의 결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9장 천하의 역적 동탁, 믿었던 양아들 여포의 손에 죽다. 초선의 연안기에 휘말려 부자간의 창끝을 겨누게 된 동탁과 여포. 분노한 동탁이 던진 창을 피해 도망치던 여포는 사도 왕윤을 만나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저 늙은 도적이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이려 하니 내 어찌 이 치욕을 참고 살겠습니까? 왕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포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군이 동시라면 부자간의 정을 논하겠지만 장군은 본래여씨가 아니오? 저 역적을 베는 것은 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성업이 될 것이오. 마침내 여포는 자신의 팔을 베어 피를 흘리며 동탁을 죽이기로 맹세했습니다. 거사를 위해 왕윤과 여포는 동탁을 장안으로 유인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병대장 이소는 황제가 병이 나서 동탁에게 황위를 물려주겠다는 거짓 칙령을 들고 미호성으로 향했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먼 동탁은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90세 노모가 요즘 몸이 떨리고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만류했지만 동탁은 어머니 곧 황태후가 되실 텐데 어찌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떠나기 전 초선에게도 내가 황제가 되면 너를 귀비로 삼겠다며 달콤한 약속을 남겼습니다. 장안으로 향하는 길은 불길한 징조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레바퀴가 부러지고 말고비가 끊어졌으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짙은 안개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의구심을 갖는 동탁에게 이소는 이는 낡은 것을 버리고 새 시대를 맞이할 길조이며 붉은 안개는 폐하의 위험을 상징합니다. 라는 감언이설로 눈을 가렸습니다. 한밤중 아이들이 천리의 풀밭이 어찌 그리 푸른가, 열흘이 지나도 아무것도 자라지 않네라며 동탁의 성씨인 동동자가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노래를 불렀지만 동탁은 그 뜻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 동탁이 문무백관의 호의를 받으며 궁궐 북문에 들어섰습니다. 오직 수레와 호위병 몇 명만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왕윤이 칼을 뽑아들고 외쳤습니다. 역적을 처단하라는 명을 받았다. 군사들은 어디 있느냐? 순식간에 수백 명의 도끼병이 튀어나와 동탁을 에워싸고 창을 찔러댔습니다. 갑옷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며 수레에서 떨어진 동탁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내 아들 봉선은 어디 있느냐? 여포야, 어서 나를 구하라. 그때 동탁의 수레 뒤에서 여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반역자를 처단하라는 칙령을 받았다고 선언하며 방천화극을 휘둘러 동탁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폭군의 시신은 길바닥에 버려졌고 시신을 지키던 병사들은 기름기가 많은 동탁의 배꼽에 심지를 꽂아 불을 밝혔습니다. 그 불은 며칠 동안이나 꺼지지 않았고 백성들은 동탁의 시신을 짓밟으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짧았습니다. 동탁의 잔당인 이각과 곽사는 책사 가우의 조언을 듣고 서량의 대군을 규합해 장안을 공격했습니다. 사도 왕윤이 우리 서량 사람들을 몰살하려 한다. 가만히 죽느니 싸워보자. 10만 반란군은 물밀듯이 밀려왔고 천하무적이라 자만하던 여포도 이각과 곽사의 교묘한 유인 전술에 말려 막대한 병력을 잃었습니다. 적들이 성벽을 넘고 불길이 장안을 휩쓸자 여포는 왕윤에게 함께 도망가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왕윤은 단호했습니다. 사직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어찌 목숨을 구걸하겠소. 나는 남아서 황제를 보필하겠소. 결국 여포는 가족조차 챙기지 못한 채 소수의 기병을 이끌고 장안을 탈출했습니다. 이각과 곽사의 군대는 궁궐을 장악하고 헌제를 위협했습니다. 동탁 태사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왕윤을 내놓아라. 황제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을 때 왕윤은 스스로 성루 위에서 뛰어내리며 외쳤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었거늘 어찌 태사에게 죄가 없다 하느냐. 나를 죽이고 황제 폐하를 욕보이지 마라. 분노한 이각과 곽사는 그 자리에서 왕윤을 난도질하고 그의 일가족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몰살시켰습니다. 장안의 거리에는 다시 피비린내가 진동했고 헌제는 이각과 곽사라는 더 악독한 늑대들의 소나귀에 떨어졌습니다. 폭군 동탁은 사라졌으나 한나라의 불길은 꺼질 줄 몰랐고 백성들의 비명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과연 이 무법천지의 난세 속에 한나라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이 장안을 덮고 있었습니다. 제10장 동탁이 죽자 더 개판이 된 황실. 이각과 곽사의 난. 동탁이 죽은 뒤 장안을 점령한 역적 이각과 곽사는 어린 헌제를 암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책사장기와 범주의 만류로 황제를 꼭두각시로 삼아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은 왕윤을 죽인 것도 모자라 동탁의 시신을 수습해 화려한 장례를 치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노했는지 장례식 날마다 벼락이 치고 폭풍우가 쏟아져 동탁의 시신은 형체도 없이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폭거에 분노한 서량의 태수마등과 병주의 한수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장안으로 진격했습니다. 이각은 성문을 굳게 닫고 버티라는 가우의 조언을 무시한 채 장수 이몽과 왕방에게 군사를 주어 맞서게 했습니다. 대진을 갖춘 서량군 앞에는 늠름한 마등과 한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신자들을 처단할 자가 누구냐고 묻자 진영에서 한 젊은 장수가 번개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옥 같은 얼굴과 별처럼 빛나는 눈, 호랑이의 몸에 원숭이의 팔을 가진 이 소녀는 마등의 아들 17살의 마초였습니다. 마초는 단 한 번의 창질로 왕방을 고꾸라뜨렸고 뒤쫓아오던 이몽마저 말 위에서 산채로 사로잡았습니다. 소년장수 마초의 무용에 장안의 반란군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장안은 견고했습니다. 가후의 계략대로 이각이 성문을 굳게 잠그고 2달을 버티자 서량군은 군량이 바닥나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틈을 타 이각은 추격전을 벌여 서량군에 큰 타격을 입혔고 내응을 약속했던 도성환의 신하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몰살하여 그 머리를 성문에 걸었습니다. 한편 산동에서는 조조의 기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청주의 황건적 30만을 항복시켜 자신의 정예병인 청주병으로 흡수했고 순욱, 순유, 곽가, 정욱 같은 천하의 책사들과 전위, 허저 같은 맹장들을 모두 수하로 얻었습니다. 특히 허저는 맨손으로 소의 꼬리를 잡고 뒷걸음질치게 할 정도의 괴력을 선보여 조조를 감탄케 했습니다. 세력을 키운 조조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 조승을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조승은 막대한 재산을 싣고 서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서주 자사 도겸은 조조와 친분을 쌓고 싶어 부하 장계에게 조승 일가를 호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호위대장 장계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원래 황건적 출신으로 재물에 눈이 먼 자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도적이었다. 이 많은 재물을 놔두고 남의 시중이나 들 필요가 있느냐. 다 죽이고 재물을 빼서 달아나자.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장계와 부하들은 조승일가를 덮쳤습니다. 조조의 아버지는 물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장계는 재물을 챙겨 도망쳤고 조승일가의 시신만이 빗물 속에 뒹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피눈물을 흘리며 포효했습니다. 도겸이 내 아버지를 죽였다. 서주의 모든 백성을 죽여 아버님의 원수를 갚겠다. 분노에 미친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서주로 향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가는 곳마다 성을 함락시키고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했습니다. 시체가 강을 메워 물이 흐르지 못할 정도의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도겸의 절친한 친구 진궁이 조조를 찾아가 학살을 멈춰달라고 간청했지만 복수심에 눈이 먼 조조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도겸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호소하며 차라리 내 몸을 묶어 조조에게 바쳐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흰 상복을 입은 조조의 군대가 서주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원수를 갚고 원한을 없애라는 흰 깃발이 죽음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도겸이 성 밖으로 나와 간곡히 결백을 주장했지만 조조는 늙은 악당의 헛소리라며 하우돈에게 돌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서주성. 도겸이 모든 희망을 포기하려 할 때 한 사내가 나타나 조조를 멸망시킬 기막힌 계획이 있다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주를 구원할 이 신비로운 사내는 과연 누구일까요? 난세의 수레바퀴는 이제 유비라는 새로운 영웅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제11장 의리의 사나이 태사자 적진을 홀로 뚫다. 서주자사 도겸이 조조의 대군에 포위되어 절망에 빠졌을 때 부유한 상인 집안 출신인 미축이 기막힌 구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미축은 과거 낙양에서 돌아오던 길에 신비로운 여인을 만나 큰 화를 피했던 영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북해의 공용과 청주의 전해에게 구원을 요청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도겸은 즉시 진등을 청주로 미축을 북해로 보내 도움을 청했습니다. 북해의 태수 공용은 공자의 20대 손으로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불리던 명사였습니다. 그는 미축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서주를 돕기로 결심했지만 때마침 황건적의 잔당인 관해가 수만 대군을 이끌고 북해성을 포위하는 바람에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관해는 북해에 풍족한 곡식을 내놓으라며 성을 함락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성 밖에서 한 젊은 장수가 창을 휘두르며 폭풍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는 동네 황현 출신의 태사자였습니다. 평소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공융의 은혜를 갚기 위해 요동에서 달려온 효자이자 맹장이었습니다. 태사자는 홀로 수만 명의 적진을 뚫고 성 안으로 들어와 공융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포위망을 뚫고 나가 평원의 유비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유비는 이름도 없는 자신에게 공융 같은 명사가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관우, 장비와 함께 3천 정예병을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북해성 앞에서 유비 일행을 본 관에는 비웃으며 덤벼들었으나 관우의 청룡 언얼도가 번쩍이는 순간 단 한 칼에 목이 달아났습니다. 장비와 태사자 역시 호랑이처럼 적진을 유린하니 황건적은 뿔뿔이 흩어졌고 북해의 위기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북해를 구한 유비는 공융과 함께 도겸을 돕기 위해 서주로 향했습니다. 유비는 먼저 공손찬에게 가서 조자룡을 빌려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서주성에 도착한 유비는 조조의 선봉장 우금과 마주쳤습니다. 장비가 장팔사모를 휘두르며 우금을 몰아붙였고 유비가 쌍고검을 들고 합세하자 조조의 군대는 크게 패하여 물러났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온 유비는 도겸을 만났습니다. 도겸은 유비의 위엄과 관대함에 감탄하여 서주의 인장을 내주며 자리를 양보하려 했으나 유비는 의를 위해 온 것이지 땅을 탐하러 온 것이 아니라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유비는 조조에게 편지를 보내 화해를 촉구했습니다. 조조는 유비의 편지를 보고 격분하여 사신을 죽이려 했지만 모사 곽가의 만류로 잠시 전령을 가두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조조를 경악하게 만든 급보가 도착했습니다. 장안에서 쫓겨나 천하를 떠돌던 여포가 책사진궁의 계략을 받아들여 조조의 본거지인 연주를 기습해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조조는 급히 유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군사를 돌려 여포를 치러 떠났습니다. 조조가 물러나자 도겸은 다시 한번 유비에게 서주를 맡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유비가 끝까지 거절하자 도겸은 소패라는 작은 마을에 머물며 서주를 지켜달라고 부탁했고 유비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유비와 조우는 눈물로 작별했고 유비 삼형제는 소패에 머물며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한편 연주를 되찾으러 간 조조는 복양성에서 여포와 마주했습니다. 여포의 곁에는 장료와 장패를 비롯한 8명의 맹장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조조는 여포를 얕잡아보고 공격을 명령했으나 여포의 무시무시한 무력과 진궁의 치밀한 방어에 막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천하의 간웅조조와 만인적의 여포, 두 괴물이 연주의 운명을 걸고 벌이는 피 튀기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낙양의 권력을 준 동탁이 황제 폐위를 선언하자 조정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오직 원소만이 천하는 유씨의 것이다. 내 칼 또한 무디지 않다. 라며 정면으로 맞섰으나 결국 분을 사기며 낙양을 떠나 기주로 달아났습니다. 살아남은 십상시들은 태후의 치마폭 뒤에 수모하진을 비웃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하진에게 원소가 치명적인 꿰을 속삭였습니다. 궁궐안의 힘으로 안 된다면 바깥의 군웅들을 불러들여 태후를 겁박하십시오. 그것은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 굴을 여는 꼴이었습니다. 제12장 조조 대 여포. 목숨을 건피 말리는 접전. 조조가 여포의 기습에 공포에 질려 도망치던 중 남쪽에서 하후돈의 구원병이 도착했습니다. 양쪽의 군대는 해질녘까지 피 튀기는 혈투를 벌였으나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해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각자의 진영으로 물러났습니다. 조조는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한 전의를 총사령관으로 승진시키며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한편 여포의 책사진공은 조조를 완전히 몰락시킬 치밀한 함정을 팠습니다. 복양성에 부호 전시를 시켜 조조에게 거짓 밀서를 보내게 한 것입니다. 여포가 성을 비우고 떠났으니 오늘 밤 성문을 열어 조조군을 맞아들이겠다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조조는 하늘이 내린 기회라며 기뻐했지만 모사 유엽은 진궁의 간계를 경계하며 군사를 셋으로 나누어 신중히 진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복양성 서문 위에 의로움을 뜻하는 흰 깃발이 펄럭이자 조조는 직접 정예군을 이끌고 성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정막이 흐르는 현청에 다다랐을 때 조조는 그것이 함정임을 깨달았습니다. 후퇴하라.
속았다. 조조의 외침과 동시에 사방에서 대포 소리가 울려 퍼졌고 동서남북 모든 성문에서 불길이 솟구쳐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장료와 장패의 복병이 쏟아져 나왔고 조조는 불타는 성 안에 갇혀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가혹한 연기 속에서 방천화극을 든 여포가 나타나 조조의 투구를 치며 조조의 행방을 물었으나 얼굴을 가린 조조는 엉뚱한 곳을 가리키며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충신 전이가 온몸에 화상을 입으며 길을 뚫고 하후원이 자신의 말을 내어준 덕분에 조조는 머리카락과 수염이 타버린 처참한 모습으로 간신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조조는 이 패배를 역이용했습니다. 자신이 불에 타 죽었다는 가짜 장례를 치러 여포를 유인한 것입니다. 승리에 취해 달려온 여포는 매복해 있던 조조군에게 대피하여 복양성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처나에는 끔찍한 메뚜기 떼가 창궐했습니다. 곡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굶주린 백성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지옥도가 펼쳐지자 조조와 여포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휴전을 맺었습니다. 그 사이 서주의 주인 도겸은 63살의 나이에 중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도겸은 미축과 진등을 불러 유비에게 서주를 넘겨주겠다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비가 달려와 침상 곁을 지키자 도겸은 유비의 손을 꼭 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현덕공, 부디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오. 공이 서주를 맡아주어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소. 유비는 도겸의 아들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라며 끝까지 거절했지만 도겸은 자식들의 무능함을 한탄하며 유비에게 백성들을 부탁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서주의 백성들과 관리들이 관청 앞에 모여 통곡하며 유비에게 서주를 맡아달라고 애원하자 유비는 결국 임시로 서주 자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인의를 중시하던 떠돌이 영웅 유비가 드디어 자신의 근거지를 마련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격분했습니다. 유비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서주를 차지한 것에 분노한 조조는 당장 서주를 치려했으나 순욱은 먼저 연주를 확고히 다지고 황건적의 잔당을 토벌하여 군량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간언했습니다. 조조는 순욱의 조언을 받아들여 연암과 영천의 황건적을 소탕하러 떠났습니다. 황건적 장수 하만과 황소가 조조군을 가로막았지만 전이와 조옹의 무용 앞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갈북당에서 키가 8척이 넘고 허리둘레가 10뼘이나 되는 거구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황건적의 약탈로부터 마을을 지키던 전설적인 무사 허저였습니다. 허저는 전이와 하루 종일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괴력을 선보였습니다. 조조는 허저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반해 계략을 써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허저는 조조의 따뜻한 대접과 진심 어린 권유에 감동하여 수백 명의 부하와 함께 조조의 수하가 되었습니다. 현하의 맹장 허저를 얻은 조조는 다시 군사를 돌려 여포의 연주를 공격했습니다. 여포는 진궁의 충고를 무시하고 홀로 조조의 6장수를 상대하려다 대패했습니다. 허저, 전이, 하후돈, 하후원, 이전, 악금 등 조조의 핵심 장수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자 천하무적 여포도 견디지 못하고 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조조는 마침내 산동 전역을 평정하며 중원의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패배한 여포는 유비가 있는 서주로 향했고 전쟁의 불씨는 이제 서주를 향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13장 밥 좀 주세요. 거짓골이 되어 탈출한 황제. 조조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여포는 흩어진 군사를 해안가로 집결시켰습니다. 다시 싸우고자 하는 여포에게 책사진궁은 조조의 세력이 너무 강하니 잠시 몸을 피했다가 훗날을 기약하자고 조언했습니다. 여포는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려 했으나 원소는 여포를 늑대 같은 인물이라 경계하며 오히려 조조를 도와 여포를 공격하기 위해 대군을 보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여포는 결국 인의를 내세우는 유비가 서주를 장악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주로 향했습니다. 유비는 여포가 용맹한 영웅이라며 따뜻하게 맞이하려 했으나 미축은 여포가 호랑이와 이리를 섞어놓은 위험한 인물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과거 여포의 연주 공격이 결과적으로 서주를 구했다는 점을 들어 성박 30리까지 나가 그를 영접했습니다. 현청에서 만난 여포는 자신의 파란만장한 고난을 털어놓으며 유비에게 복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비는 도겸의 유언을 핑계로 서주의 인장을 여포에게 양보하려 했으나 관우와 장비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본 여포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다음 날 열린 연회에서 여포는 술에 취해 유비를 아우라 부르며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장비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우리 형님은 고귀한 황실의 후예인데 감히 내까진 놈이 아우라 부르느냐. 당장 나와 300합을 싸우자. 유비와 관우가 겨우 장비를 말렸으나 신변의 위협을 느낀 여포는 결국 유비의 제안에 따라 서주 근처의 작은 고을인 소패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한편 수도장 안에서는 역적 이각과 곽사가 권력을 나누어 쥐고 황제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충신양표는 이 두 역적을 서로 싸우게 하려고 곽사의 아내를 이용한 반관계를 썼습니다. 곽사의 아내는 남편이 이각과 불륜을 저지른다는 의심과 독살 위협에 사로잡혔고, 이 오해는 결국 이각과 곽사의 전면전으로 번졌습니다. 장안성은 두 역적의 싸움터로 변해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 와중에 황제와 황후는 수레에 실려 이곳저곳으로 납치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역대 한나라 황제 중 헌제만큼 비참한 처지의 노인이는 없었습니다. 이각은 황제 일행을 맹으로 옮긴 뒤 식량과 물을 차단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신하들이 쌀과 솥뼈를 구걸하자 곽사는 먹을 수도 없는 썩은 고기를 던져주며 비웃었습니다. 헌제는 소매를 적시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때 이각의 신하였으나 한실에 마음을 둔 책사 가우가 은밀히 계획을 세워 황제의 탈출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의 수레가 간신히 장안을 빠져나와 신풍과 패릉을 지날 때 곽사의 추격군이 앞길을 막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산 뒤에서 대한 양풍이라는 깃발을 앞세운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그 선봉에는 커다란 도끼를 든 맹장 서왕이 있었습니다. 서왕은 단숨에 적장 최용을 베어버리고 황제를 구출했습니다. 헌제는 눈물을 흘리며 서왕에게 상을 내리고 희음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각과 곽사는 다시 힘을 합쳐 황제를 죽이고 나라를 나누기로 결의했습니다. 양풍과 동승은 하동의 백파적 출신 장수들인 한섬, 이락, 호체를 소집하여 이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도적 출신인 이들의 기강은 엉망이었습니다. 곽사가 길가에 옷과 보물을 뿌려두자 눈이 먼 이락의 병사들이 약탈에 정신이 팔린 사이 군대는 괴멸되었습니다. 황제 일행은 추운 겨울날 얼어붙은 황하 강변에서 작은 나룻배 하나에 의지해 탈출해야 했습니다. 배에 타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손가락이 칼에 잘려나갔고 강가에는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강을 건넌 황제 주변에는 겨우 10명 남짓한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헌제와 황후는 낡은 기와집에서 노인이 가져다준 거친 기장죽을 나누어 먹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안이에 도착한 황제는 문도 없는 초가집에서 가시덤불로 담장을 세우고 머물렀습니다. 이락과 같은 무지한 자들은 황제 앞에서 신하들을 매질하며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이전의 역적들이 갈라졌다면 이제는 세 무리의 산적들이 하나로 합쳐져 황제를 위협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낙양의 궁궐은 불타고 땅은 가시덤불로 덮였으며 백성들은 굶주림의 인육을 먹는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황제가 옛수도 낙양을 향해 고난의 길을 재촉할 때 다시 한번 이각과 곽사의 대군이 지평선 너머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왔습니다. 산 전체에 화염이 치솟는 가운데 한나라의 운명은 다시 한번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제14장 황제를 손에 넣은 조조, 드디어 천하를 호령하다. 황제를 호위하던 백파적 출신 이락은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도리어 역적 이각곽사와 내통하여 황제의 행렬을 급습해오자 양봉은 맹장 서왕에게 출격을 명했습니다. 서왕은 단 한 번의 도끼질로 이락을 말 아래로 떨어뜨렸고 흩어진 적들을 뒤로 한 채 황제의 수레를 무사히 호위했습니다. 마침내 낙양에 입성한 헌제였으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궁궐은 잿더미가 되어 잡초만 무성했고 거리는 굶어 죽은 시체들로 가득했습니다. 한때 천하의 중심이었던 도읍은 이제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연명하는 비극의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산동의 조조가 황제의 부름을 받고 대군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하우돈을 선봉으로 세운 조조군은 황제를 위협하던 이각과 곽사의 무리를 단숨에 격파했습니다. 허조와 전이가 적진을 유린하며 승전보를 올리자 조조는 황제 앞에 엎드려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황제는 조조를 수도군 사령관으로 임명하며 전권을 맡겼습니다. 가후의 만류를 뿌리치고 싸웠던 이각과 곽사는 패배하여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조조는 낙양 외곽에 진을 치며 명실상부한 천하의 중심에 섰습니다. 조조는 전략가 동소의 조언을 받아들여 황제를 허창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낙양은 너무 황폐하여 군량을 보급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길을 떠나던 도중 양봉과 한섬이 서왕을 앞세워 길을 막아섰습니다. 조조는 서왕의 위풍당당한 무용에 감탄하며 그를 죽이는 대신 수하로 얻고 싶어 했습니다. 조조의 참모 만총은 과거의 친분을 이용해 어둠을 틈타 서왕의 천막에 잠입했습니다.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 안고 현명한 신하는 주군을 가려 섬기는 법입니다. 어찌 양봉 같은 자 밑에서 재능을 썩히십니까? 만총의 설득에 서왕은 의리를 고민하다가 결국 조조의 대의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노한 양봉이 추격해왔으나 조조의 매복 작전에 걸려
대패하고 원술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조조는 마침내 황제를 허창으로 모셔와 새로운 궁궐을 짓고 사당을 세웠습니다. 스스로 대장군 무평우의 자리에 오른 조조는 이제 황제의 이름을 빌려 천하를 호령하는 협천자령제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모든 국사는 황제보다 조조에게 먼저 보고되었습니다. 천하를 장악한 조조에게 남은 불안 요소는 서주의 유비와 여포였습니다. 모사 순욱은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호경식 측에, 즉 두 호랑이가 먹이를 두고 다투게 만드는 치밀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조조는 유비를 정식 서주자사로 임명하는 황제의 칙령과 함께 비밀리에 여포를 죽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조조의 이간질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그는 궁지에 몰려 나에게 온 사람이다. 어찌 의롭지 못한 일을 하겠느냐. 장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여포에게 조조의 비밀 서신을 보여주며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여포는 눈물을 흘리며 유비에게 감사를 표했고 조조의 첫 번째 계략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순욱이 구호탈랑지게, 즉 호랑이를 몰아 이리를 잡아먹게 하는 계략을 내놓았습니다. 원술에게는 유비가 그를 치료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유비에게는 원술을 공격하라는 황제의 칙령을 보낸 것입니다. 명분을 중시하는 유비는 비록 계략임을 알면서도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유비는 관우를 데리고 원수를 치기 위해 출정하며 서주성을 장비에게 맡겼습니다. 장비야,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고 병사들을 때리지 말아라. 유비는 신신당부했지만 장비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비는 호기롭게 연회를 열어 강제로 술을 권하다가 여포의 장인인 조표를 매질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치욕을 느낀 조표는 그날 밤 여포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장비가 취해 있으니 지금 당장 서주를 공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폭풍처럼 서주성을 습격했습니다. 술에서 깬 장비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말에 올랐고 유비의 가족들은 성 안에 남겨진 채 서주는 여포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원술과 대치하던 유비에게 서주 상실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조의 치밀한 덫에 걸려 형제는 흩어지고 기반은 무너졌습니다. 호랑이와 이리가 서로 물고 뜯는 사이 천하의 주인은 다시 한번 바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15장 강동에 울려 퍼지는 호랑이의 포효와 영웅들의 우정. 장비가 서주를 잃은 죄책감에 칼을 뽑아 자결하려 하자 유비는 급히 달려가 그를 껴안으며 칼을 빼앗아 땅에 던졌습니다. 형제는 손발과 같고 아내와 자식은 옷과 같으니 옷은 해지면 수선할 수 있으나 잘린 손발은 다시 붙일 수 없다는 유비의 눈물, 어린 설득에 관우와 장비는 크게 감격하며 함께 통곡했습니다. 한편 유비를 배신하고 서주를 차지한 여포는 원술에게 약속받았던 군량과 보물을 요구했으나 원술은 유비를 완전히 제거하기 전까지는 줄 수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분노한 여포가 원술을 치료하자 진궁이 만류했습니다. 원술의 세력이 강하니 차라리 유비를 소패로 불러들여 동맹으로 삼고 후위를 도모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유비는 여포의 냉혹함을 경계하는 동생들을 다독이며 백성을 위해 굴욕을 참고 다시 소패성으로 돌아와 여포와 불편한 화해를 맺었습니다. 이 무렵 회남의 원술 밑에는 손견의 아들 손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손책은 아버지를 잃은 후 원술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으나 원술의 오만함과 자신의 처량한 신세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손견의 옛 신하였던 주치가 나타나 조언했습니다. 부친이 남기신 전국 옥세를 원술에게 담보로 맡기고 군사를 빌려 강동으로 돌아가 대업을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손책은 원술에게 옥세를 바치고 3,000명의 병사를 빌려 드디어 강동 평정을 위한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강동으로 향하던 손책은 중마고우이자 천하의 기재인 주유를 만났습니다. 두 영웅은 의형제를 맺고 힘을 합쳤으며 주유의 추천으로 장소와 장홍이라는 뛰어난 인재들까지 얻었습니다. 기세를 올린 손책은 유효의 군대를 격파하며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이때 유효의 휘하에는 동네 출신의 맹장 태사자가 있었습니다. 태사자는 선봉을 자원했으나 유효는 그를 애송이라 부르며 무시했습니다. 신정산 기슭에서 손책과 태사자는 단둘이 마주쳤습니다. 천하의 두 영웅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오시며 합을 겨루었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말에서 떨어져 엉겨붙어 싸우고 서로의 투구와 병기를 뺏으려 혈투를 벌이는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원군이 도착하며 싸움은 멈췄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무용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이후 손책은 치밀한 계략으로 태사자를 사로잡았습니다. 손책은 포박된 태사자의 줄을 직접 풀어주고 자신의 옷을 입혀주며 진심으로 귀순을 청했습니다. 장군 같은 영웅과 함께라면 천하를 평안케 할 수 있어. 손책의 도량에 감복한 태사자는 흩어진 병사들을 모아
정오까지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장수들은 그가 도망친 것이라 의심했지만 태사자는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수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손책은 태사자를 얻고 더욱 기세를 올려 엄베코와 왕낭을 차례로 멸망시키며 강동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젊고 용맹한 그를 일컬어 소패왕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강동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손책의 동생 손권과 장수 주태가 산적들의 기습을 받아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태는 온몸에 12군데나 창에 찔리는 중상을 입으면서도 어린 손권을 보호해 탈출시켰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주태를 살리기 위해 손책은 전설의 명예 화타를 초빙했습니다. 화타는 신비로운 약과 의술로 한 달 만에 주태를 완쾌시켰고 손책은 화타의 신통함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강동의 호랑이가 깨어나 세력을 넓히자 옥새를 손에 쥐고 황제를 꿈꾸던 원술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원술은 손책이 옥새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서주의 유비를 먼저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동의 비상과 서주의 위기, 난세의 구름은 이제 원술과 유비 그리고 손책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16장 하늘을 뚫는 화살과 전설이 된 맹장의 최후. 회남의 원술은 서주의 유비를 정벌하기 위해 치밀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여포에게 엄청난 양의 곡식과 보물을 보내 유비를 돕지 못하게 입을 막은 뒤 기령을 대장군으로 삼아 수만 대군을 소집해 소패성으로 진격시켰습니다. 소패성에 고립된 유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평소 신뢰하지 않던 여포에게 간절한 구원 요청을 보냈습니다. 장군만이 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포는 원술에게 받은 뇌물과 유비와의 의리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결국 원술이 유비를 삼키면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될 것임을 간파했습니다. 여포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소패성 근처에 진을 쳤습니다. 기령은 여포의 등장에 당황하며 항의했지만 여포는 호탕하게 웃으며 유비와 기령 두 사람을 자신의 막사로 초대했습니다. 살기등등한 기령과 불안에 떠는 유비 사이에서 여포는 술잔을 기울이며 선언했습니다. 나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화해를 좋아한다. 오늘 두 사람의 운명을 하늘의 뜻에 맡겨보자. 여포는 자신의 보물인 방천화극을 가져오게 하여 성문 밖 150보 떨어진 곳에 깊숙이 꽂아두게 했습니다. 내가 화살 한 발을 쏘아 저 멀리 떨어진 창의 작은 곁가지를 맞힌다면 이는 하늘이 너희의 싸움을 말리는 것이니 즉시 군사를 물려라. 만약 빗나간다면 그때는 너희 마음대로 싸워도 좋다. 기령은 150보라는 거리에서 바늘귀 같은 창날을 맞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쾌히 승낙했습니다. 유비는 간절히 기도하며 여포의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포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활시 위를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화살은 유성처럼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갔고 정확히 방천화극의 작은 곁가지를 꿰뚫었습니다. 명중이다. 막사 안팎에서는 천지를 뒤흔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여포는 화살 한 발로 수십만 군대의 전쟁을 멈추며 천하무적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기령은 분했지만 여포의 기세에 눌려 군사를 물렸고 유비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서주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원술은 여포와 혼인동맹을 맺으려 했으나 조조의 편에 선 진등 부자의 방해로 혼담은 깨졌습니다. 여포는 원술의 사신 한윤을 조조에게 보내 처형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장비가 여포의 말 150마리를 훔치는 사건이 겹치자 여포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고 유비는 처자식을 남겨둔 채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허창의 조조에게 몸을 의탁했습니다. 조조는 유비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를 예주목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무렵 조조는 남양의 장수를 정벌하기 위해 15만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조조의 거대한 위세에 눌린 장수는 가후의 권유에 따라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습니다. 조조는 완성에 입성하여 매일같이 승전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승리에 취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장수의 숙모인 추씨의 미모에 반해 그녀를 강제로 취한 것입니다. 조카로서 극심한 치욕을 느낀 장수는 가우와 호거아의 계략을 받아들여 조조를 암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호거아는 조조의 호위 대장 전위의 무시무시한 괴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전위를 술에 취하게 만든 뒤 전위의 보물인 80근짜리 쌍철극을 몰래 훔쳐냈습니다. 그날 밤 장수의 군대는 조조의 진영에 불을 지르며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술에서 깬 전위는 자신의 무기가 사라진 것을 알고 당황했지만 주군을 지키기 위해 맨손으로 적들을 막아섰습니다. 나를 넘어서야 주군께 갈 수 있다. 전위는 무기가 없자 주변의 적병 2명을 양손에 움켜쥐고 몽둥이처럼 휘두르며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수십 발의 화살이 밝히고 창에 온몸이 찔려 피투성이가 되었음에도
전위는 눈을 부릅뜬 채 성문을 지켰습니다. 전위가 선체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적들은 그 기세에 눌려 감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전위의 희생 덕분에 조조는 간신히 말에 올라 목숨을 구했습니다. 탈출하는 과정에서 조조는 오른팔에 화살을 맞았고 맏아들 조안과 조카 조안민 그리고 아끼던 명마저령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조조는 아들의 죽음보다 전위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나는 맏아들을 잃은 것보다 전위를 잃은 것이 가장 가슴 아프구나. 조조는 전위를 위해 성대한 제사를 지내며 고대 영웅들의 비견되는 그의 충절을 기렸습니다. 여포의 신궁과 전위의 마지막 충절이 엇갈린 이 시기, 삼국지의 역사는 다시 한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조의 칼끝은 이제 배신자 장수와 서주의 여포를 향해 더욱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제17장 옥새의 눈이 먼 황제와 조조의 서슬퍼런 군법. 회남의 원술은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곡식 그리고 손책에게 담보로 받은 전국 옥새를 손에 쥐자 욕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한나라의 운명은 이미 다했다. 우리 원씨 가문은 4대째 고위관직을 지냈고 민심도 얻었으니 내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원술은 스스로 황제를 칭하며 중나라를 세우고 사치와 향락에 빠졌습니다. 원술은 여포와 혼인동맹을 맺으려 했으나 여포가 사신 한윤을 조조에게 보내 처형하자 경노했습니다. 원술은 장훈을 대장군으로 삼아 20만 대군을 7갈래로 나누어 서주를 정벌하러 나섰습니다. 위기에 처한 여포는 진등의 계략을 받아들여 원술 휘하의 한섬과 양봉을 매복 작전으로 포섭했습니다. 결국 안팎에서 협공을 당한 원술의 대군은 모래성처럼 무너졌고 원술은 금갑옷을 입고 도망치다 관우의 군대와 마주쳐 처참하게 패퇴한 뒤 회남으로 겨우 숨어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드디어 원술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17만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유비, 여포, 손채까지 합세한 연합군이 수춘성을 포위하자 원술은 보물만 챙겨 회하를 건너 도망쳤고 장수들에게 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조조의 대군은 심각한 군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보급관 왕후가 식량이 바닥났다고 보고하자 조조는 냉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작은 대로 곡식을 나누어 주어 사흘만 버텨라. 병사들의 원망이 극에 달하자 조조는 왕후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군심을 달래기 위해 자네의 머리가 필요하네. 자네가 죽어야 병사들이 진정될 것이야. 억울함을 호소하는 왕후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린 조조는 왕후가 관곡을 훔쳐 처형했다는 거짓 공고를 냈습니다. 분노한 조조는 직접 성벽 아래에서 흙을 나르며 병사들을 독려했고 사흘 만에 수춘성을 함락시켜 원술의 잔당들을 모조리 처단했습니다. 전쟁을 마친 조조는 장수를 치기 위해 다시 남양으로 향했습니다. 행군 도중 조조는 보리밭을 지나며 엄한 군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보리를 밟는 자는 즉시 목을 베겠다. 백성들은 조조의 엄격한 군법에 감동하며 길가에 나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올라 조조의 말이 놀라 보리밭을 짓밟고 말았습니다. 조조는 스스로 군법을 어겼다며 칼을 뽑아 자결하려 했습니다. 참모들이 만류하자 조조는 춘추에 이르기를 높은 이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 내가 어찌 본보기를 보이지 않겠는가라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땅에 던졌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내 머리를 대신할 것이다. 이른바 할발대수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조조군의 기강은 서리빨처럼 엄해졌습니다. 조조는 잘린 머리카락을 전군에 보여주며 자신의 위엄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조조의 대군은 마침내 남양의 완성에 이르렀습니다. 장수는 맹장장성과 함께 성 밖으로 나와 맞섰으나 조조의 맹장 허조의 칼날 아래 장선이 전사하자 성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조조는 성 주위를 돌며 지형을 살폈고 성서쪽 모퉁이에 장작을 쌓아 공격하는 척하면서 동남쪽에 무너진 담장을 기습하려는 치밀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완성 안에는 천하의 기재 가후가 있었습니다. 가후는 성벽 위에서 조조의 움직임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 속셈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조조가 우리를 유인하고 있구나. 역으로 우리가 함정을 파서 조조를 사로잡자. 뛰는 조조 위에 나는 가후가 있었습니다. 지략과 지략이 충돌하고 영웅과 영웅이 맞붙는 남양 벌판에는 다시 한번 거대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제18장 부모가 주신 것이다. 뽑힌 누나를 씹어먹은 하후돈. 완성성벽 아래에서 조조의 대군을 마주한 장수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의 곁에는 천하의 기재가후가 있었습니다. 가후는 조조가 성주위를 사흘이나 돌며 지형을 살피는 것을 보고 그의 속셈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조조는 무너진 남동쪽 담장을 기습하기 위해 북서쪽에 장작을 쌓으며 성동격서의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가후는 역으로 함정을 팠습니다. 정예병을 남동쪽에 매복시키고 조조군이 성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성 안으로 진격한 조조는 적막한 거리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방에서 대포 소리가 울려 퍼지며 매복했던 장수의 군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조군은 5만 명의 병사와 막대한 군수품을 잃으며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조조는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허겁지겁 도망쳐야 했습니다. 군사를 물려 우하강변에 다다른 조조는 갑자기 말 위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자신을 구하고 죽은 맹장전이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전군의 행군을 멈추고 전이를 위한 성대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직접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며 흘리는 조조의 뜨거운 눈물은 패배감에 젖어있던 병사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었습니다. 한편 유표와 장수의 협공을 받게 된 조조는 안중현의 험준한 협곡에서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어둠을 틈타기를 뚫고 매복 작전을 펼쳐 추격해오던 유표와 장수의 연합군을 대파했습니다. 이때 가후의 천재성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패배한 장수에게 지금 당장 다시 추격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다시 나선 장수는 방심하고 퇴각하던 조조군의 후미를 기습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유표와 장수는 귀신 같은 가후의 식견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허창으로 돌아온 조조는 원소의 오만한 편지를 받고 분노했습니다. 이때 곽가가 나타나 조조가 원소를 이길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인 10승 10패론을 설파하며 조조의 사기를 드높였습니다. 조조는 먼저 북쪽의 원소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를 대장군으로 임명하는 한편 동쪽의 위협인 여포를 먼저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주에서는 여포와 유비의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진등부자의 이간계와 장비의 말 도둑 사건으로 분노한 여포는 대군을 이끌고 유비의 소패성을 포위했습니다. 유비는 조조에게 전령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고 조조는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맹장 하우돈에게 5만 군사를 주어 선봉으로 보냈습니다. 하우돈의 군대는 소패성 근처에서 여포의 장수 고순과 마주쳤습니다. 두 장수는 50여 합을 겨루며 치열하게 싸웠고 기세에 눌린 고순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우돈이 고순을 바짝 추격하던 그 순간 여포의 부하 조성이 숲속에 숨어 차가운 화살촉을 겨누었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하우돈의 왼쪽 눈에 정확히 밝혔습니다. 하늘을 뒤흔드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하우돈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밝힌 화살을 손으로 잡아 단숨에 뽑아냈습니다. 화살촉에는 하우돈의 안구가 함께 뽑혀나왔습니다. 하우돈은 소리쳤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몸의 정기를 어찌 땅에 버리겠느냐. 그는 자신의 눈을 입에 넣고 그대로 삼켜버린 뒤 말을 몰아 자신을 쏜 조성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당황한 조성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하우돈의 창은 그의 얼굴을 꿰뚫었습니다. 한쪽 눈을 잃고 피를 흘리면서도 적장을 베어버린 하우돈의 귀신 같은 기세에 적군과 아군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삼국지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도 위대한 맹장의 투혼이 불타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제19장 최강자의 비참한 몰락. 서주를 둘러싼 조조와 여포의 마지막 결전은 합의성에서 그 끝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여포는 진궁의 기각지세 계략을 아내의 치맛바람에 휘둘려 포기한 채 성 안에 틀어박혀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곽가의 진언에 따라 조조군이 기수와 사수의 물길을 돌리자 합의성은 거대한 호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성 안에 물이 차오르고 군량이 바닥나자 민심은 흉흉해졌고 여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수척한 모습에 놀라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말을 되찾아 기뻐하며 술을 바친 후성에게 여포가 매질을 가하자 신뢰를 잃은 장수들은 배신을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후성은 여포의 보물인 적토마를 훔쳐 조조에게 바쳤고 송원과 위속은 여포가 잠든 틈을 타 그를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천하무적이라 자만하던 여포는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한 채 포로가 되어 백문로 위로 끌려갔습니다. 조조와 유비가 나란히 앉아 포로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고순이 끌려왔으나 그는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어 끌려온 진궁에게 조조가 물었습니다. 공태, 자네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저런 어리석은 자를 섬겨 이 꼴이 되었는가? 진궁은 조조를 매섭게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조조, 내 놈의 마음은 간사하기 짝이 없으나 여포는 단지 무모했을 뿐이다. 내가 너를 따르지 않은 것은 오직 대의를 위해서였다. 조조가 그의 재능을 아까워하며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자 진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효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남의 부모를 해치지 않고
인으로 다스리는 자는 남의 제사를 끊지 않는 법이다. 내 어머니와 처자식의 생사는 내 놈의 손에 달렸으니 어서 나를 죽여 군법을 세워라. 진궁은 조조의 눈물을 뒤로 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형장으로 걸어가 당당히 목을 내놓았습니다. 천하의 간웅 조조도 그 고결한 죽음 앞에서는 옷소매를 적시며 슬퍼했습니다. 마침내 여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온몸이 묶인 여포는 조조에게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명공, 나를 살려 부장으로 삼으신다면 천하를 얻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제가 기병을 이끌고 명공은 보병을 이끈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조조가 잠시 흔들려 곁에 앉은 유비에게 의견을 묻자 유비는 차가운 얼음처럼 대답했습니다. 명공께서는 여포가 정원과 동탁을 어떻게 섬겼는지 잊으셨습니까? 유비의 한마디에 조조는 정신을 차리고 여포를 교수형에 처하라 명했습니다. 여포는 유비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 귀 큰 놈이야말로 가장 믿지 못할 인간이로구나. 원문사극의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아. 하지만 여포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고 천하를 호령하던 비장은 그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장료가 사형 집행인들에게 끌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여포, 이 못난 놈아, 죽으면 죽는 것이지 무엇이 그리 두렵단 말이냐. 장료는 조조를 보자 과거 복양성에서 조조를 죽이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조조가 격분하여 직접 칼을 뽑아 장료를 배려할 때 뒤에서 조조의 팔을 붙잡는 이가 있었습니다. 유비였고 그 앞에는 관우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승상, 장료는 충의가 깊은 장수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보증할 터이니 부디 그를 살려주십시오. 관우의 간청에 감동한 조조는 칼을 던지고 웃으며 장료의 포박을 직접 풀어주었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장료에게 입혀주며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장료는 조조의 도량에 감복하여 그 자리에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로써 조조는 서주를 완전히 평정하고 천하의 명장 장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합의성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여포의 몰락과 진궁의 죽음은 난세의 비정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조조는 서주의 인장을 유비에게 맡기려 했으나 순욱의 조언에 따라 유비를 허창으로 데려가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로 했습니다. 조조와 유비 두 영웅이 나란히 말머리를 맞대고 허창으로 향하는 길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으나 유비의 마음속에는 황제의 칙령과 한실 재건의 꿈이, 조조의 가슴속에는 천하 통일을 향한 거대한 야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백문루의 핏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에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허창의 궁궐을 향해 거침없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20장 감히 황제의 화를 가로채? 조조의 선 넘은 도발. 백문루에서 여포를 처단한 조조가 장료를 죽이려 칼을 들었을 때 유비가 조조의 팔을 붙잡고 관우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료의 충직함을 아끼던 관우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보증했습니다. 조조는 호탕하게 웃으며 칼을 던지고 장료의 포박을 직접 풀어주었습니다. 조조의 도량에 감동한 장료는 항복을 결심했고 이로써 조조는 천하의 맹장 장료와 장패를 얻어 세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조조의 대군이 서주를 떠나 허창으로 돌아올 때 백성들은 길가에 향을 피우며 인자한 유비를 태수로 남겨달라고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유비를 자신의 곁에 두어 감시하기 위해 그를 허창으로 데려갔습니다. 허창에 도착한 조조는 헌제에게 유비의 공적을 보고했습니다. 황제는 유비의 족보를 확인하게 했고 그가 중산정왕 유승의 후손이자 자신의 숙부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유비를 유황숙이라 부르고 곁전으로 불러 숙조카의 예를 올렸습니다. 황제는 조조의 전행 속에서 외로운 자신을 도와줄 든든한 혈육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내심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참모들은 유비가 황숙으로 인정받은 것이 훗날 큰 화근이 될 것이라 경계했습니다. 조조 역시 유비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 한편 대신 양표가 원술과 친척이라는 이유로 누명을 씌워 투옥하는 등 공포 정치를 강화했습니다. 공융의 간원으로 양표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나 조조의 위세는 이제 황제의 권위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조조에게 이 기회에 황제의 자리를 찬탈하라고 부추겼고 조조는 조정의 인심을 살피기 위해 허전으로 사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조조는 10만 대군을 동원하여 화려한 사냥 잔치를 열었습니다. 조조와 헌제는 말을 나란히 하고 달렸으며 조조의 장수들은 황제의 앞길을 가로막는 무례를 범했습니다. 사냥터에서 황제가 활을 쏘았으나 연달아 빗나가자 조조는 황제의 금촉 화살을 가로채 사슴을 쏘아 맞췄습니다. 화살을 본 신하들이 황제가 쏜 줄 알고 만세를 외치자
조조는 말머리를 돌려 황제보다 앞서 나가며 그 환호를 자신이 받았습니다. 이 오만한 모습에 분노한 관우가 칼을 뽑아 조조를 배려했으나 유비는 황제의 안위를 걱정하며 눈짓으로 이를 만류했습니다. 사냥터에서 돌아온 헌제는 조조의 무례함에 치욕을 느끼며 복황후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조조를 볼 때마다 등의 가시가 밝힌 듯 불안하구나. 저 도적놈이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르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황후의 아버지 보관은 조조의 눈을 피하기 위해 기막힌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황제가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쓴 밀지를 옥대 안감에 숨겨 충직한 처남인 동승에게 몰래 전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동승을 불러 과거의 고생을 위로하는 척하며 직접 옥대와 도포를 하사했습니다. 궁궐을 나서던 동승은 조조와 마주쳐 위기를 맞이했으나 조조가 장난이라며 옥대를 돌려준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동승은 옥대를 꼼꼼히 살피던 중 등잔불에 그을린 안감 사이에서 황제의 혈서를 발견했습니다. 역적 조조를 소탕하고 한나라의 평화를 되찾으라는 황제의 처절한 명령을 읽으며 동승은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승은 목숨을 건 비밀 결사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부, 오석, 마등 등 충성심 깊은 대신들이 하나둘씩 모여 비단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피로 맹세했습니다. 특히 서량의 태수마 등은 사냥터에서의 분노를 잊지 않고 10만 대군을 이끌고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감시망은 허창 구석구석을 옥죄고 있었고 거사를 위해선 더 큰 힘을 가진 영웅이 필요했습니다. 마등은 동승에게 한 사람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진정한 영웅이자 황실의 일원인 유황숙 유비가 있지 않습니까? 헌제의 혈서가 담긴 옥대와 그 밑에 모인 충신들의 이름들. 과연 유비는 이 위험천만한 도박에 자신의 운명을 걸 것인가? 허창의 밤하늘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한나라의 마지막 희망이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